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버 AI 리서치 팀에서 지금 NLP랑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주로 다루고 있는 곽동현입니다. 네, 저는 이번 왓츠업 립스에서 가장 처음에 도입 부분을 맡아서 좀 전체적인 립스가 어떤 학회이고 뭐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뭐 가장 학회 프로그램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저희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겪었던 경험들 위주를 사진으로 좀 많이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사진이 한 60장이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뭐 마음 편히 들으시면서, 그리고 중요한 키포인트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심도 깊은 각 주제별 논문들은 뒤에서 이어지는 다른 네 분의 발표자분께서 다뤄주시려 믿고 저는 좀 편한 마음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으로 돌아본 이번 립스라고 지정해봤고요. 일단 이제 립스가 어떤 학회인지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립스의 약자는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의 앞글자를 따서 립스라고 지어졌고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학회예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거의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계학습 학회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약 3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제가 예전에 지도 교수님한테 듣기로는 과거에 립스는 참석자가 이렇게 많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기계학습이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올해 참석자가 이제 8,000명에 육박하는 어떤 지수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학회이고, 그래서 이제 주로 다루고 있는 분야가 이제 학회 이름에 뉴럴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마치 뭐 신경과학적인 내용이 대다수를 이룰 것 같이 느껴지긴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수학적인 이론적인 내용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딥러닝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있고, 강화학습, 뭐 최근에 나온 겐 같은 논문, 최신 이론적인 논문들도 많지만, 그 이외에 뭐 확률 통계, 선형대수를 어떤 많이 활용한 어떤 알고리즘,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위상수학, 또 이제 컴팩스 최적화 등등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학문 분야가 많아서, 사실 어떤 이 전체 학문 분야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제 생각에 극히 드물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저 또한 이제 일부분에 해당하는 분야만 조금 이해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립스 2017은 LA에 있는 롱비치에서 최초로 열렸고요. 주로는 이제 밴쿠버 등의 이제 캐나다에서만 열리다가 계속 학회지를 바꿔가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LA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립스의 스케줄은 보통 항상 일정한 패턴을 갖는데요. 그래서 월요일에 시작해서 보통 토요일 밤까지 약 6일 가까이 학회가 진행이 돼요.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침 9시에 시작을 한다는 건데요. 이제 시차가 적응되지 않는 상태로 9시에 일어나서 학회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또 항상 끝나는 시점은 밤 10시 반.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학회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일 6일 동안 반복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체력적으로 터프한 학회 중에 하나고요. 말씀드린 대로 총 전체 등록 인원은 8,000여 명이고, 이 중에서 구글이 450명이고 또 딥마인드가 275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의 이 둘이 합이 10% 가까이 되는 굉장한 큰 프로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월요일에는 튜토리얼이 이루어지고요. 튜토리얼이 월요일 하루 종일 이루어지고, 그리고 매일 월, 화, 수 밤마다 포스터 세션이 3시간 반씩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화, 수, 목에는 이제 주요 정규 세션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금, 토일에 워크숍이 이루어지면서 마무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학회를 가면은 2시간을 먼저 기다리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8,000명이 동시에 등록하기 때문에 2시간을 기다려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보통 아예 초반에는 포기하고 집에서 있다가 오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이제 빨리 부스 같은 걸 차리기 위해서 빨리 기다렸는데, 이 2시간을 기다려서 들어갔더니 또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은 학회장 내부에서도 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반을 기다려서 학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처음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학회장이 생겼는데요. 보시면 이제 거대한 매우 큰 강당처럼 생긴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스크린이 곳곳에 대형 스크린이 있어서 동시에 한 1,000명, 2,000명 정도가 한 번에 하나의 세션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오른쪽에 아래에 있는 보시는 사진처럼 작은 규모의 어떤 방도 있어서 워크숍 같은 여러 가지 소주제별 발표는 워크숍 세션 하는 다른 방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튜토리얼 세션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만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 핵심적인 내용들은 너무나 많은, 거의 뭐 700여 개의 논문들을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이제 튜토리얼에 대해서만 짧게 제가 이제 들었던 튜토리얼 위주로 간단하게 키포인트만 전달해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월요일은 튜토리얼 하루 종일 열리는데요. 첫 번째 튜토리얼부터 총 3개의 튜토리얼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또 각각의 튜토리얼에서 3가지 선택지가 있어서 총 9개 중에 3개를 듣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들어가면 이제 가장 큰 주제 3가지가 딥러닝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옵티멀 트랜스포트, 그리고 강화학습, 이렇게 3가지 주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때는 사실 줄을 기다리느라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제가 같이 갔던 이제 일행분이 어떻게 그 전날 미리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전달 들었는데, 딥러닝하고 사실 강화학습은
어느 정도 이제 이름이 알려진 키워드고 어느 정도 개념이 있으시라 믿고 저는 좀 생략을 하고요. 옵티멀 트랜스포트라는 단어가 저는 처음 들었는데 이게 뭐 갑자기 뭐 한글로 해석하자면 최적 운송 뭐 이런 내용이 나와서 이게 무슨 교통 최적화 내용인가 이렇게 생각하고서 간단하게 찾아봤더니 이게 그게 아니고요. 두 개의 확률 분포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어떤 학문 분야를 옵티멀 트랜스포트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바셜슈타인 디스턴스 사용한 겐 같은 논문에서 이 바셜슈타인 디스턴스가 이 옵티멀 트랜스포트의 하나의 어떤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제 간단하게 개념적으로만 짧게 요약하자면 어떤 확률 분포 A에서 다른 확률 분포 B까지 이 확률 분포를 땅을 파서 이동한다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야의 또 다른 이름이 또 얼스 무버 디스턴스라고 부르는데 두 확률 분포를 매저하는 방법에 대한 깊은 어떤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튜토리얼인데요. 두 번째 튜토리얼에서 저는 이제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튜토리얼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안 들어가서 모르겠고 두 번째가 뭔지를 간단히 또 들어갔던 분한테 여쭤봤더니 이제 fairness in machine learning이라고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에 의한 바이어스를 어떻게 하면 다룰 수 있을까 이런 분야를 다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유명한 예 중 하나가 뭐 흑인을 고릴라로 인식했다 이런 예제가 바로 일반적인 어떤 데이터에 들어있는 어떤 사람의 바이어스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하면 핸들링할 수 있을지를 다루는 튜토리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왔던 세 번째 세션은 이제 Deep Probabilistic Modeling with Gaussian Process인데 간단히 요약하면은 이제 기존에 있는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 딥하게 해서 여러 층을 거쳐서 마치 딥러닝처럼 활용해볼까? 라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딥 가우시안 프로세스 자체는 굉장히 개념적으로 간단해요. 그래서 가우시안 프로세스 한번 하고 그렇게 생성된 레이턴트에 대해서 한 번 더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그리고 이걸 반복해서 적층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뭐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질문했더니 이제 보다 딥러닝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어떤 고차원적인 학습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게 좀 수학적으로 조금 어떤 모델의 전개가 어렵고요. 또 학습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실용성은 좀 부족하지만 이론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연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튜토리얼이 세 번째 튜토리얼인데요. 이 중에서 저는 이제 마지막에 있는 Geometric Deep Learning on Graph and Manifold 들어갔는데 근데 이건 튜토리얼이라 하기엔 너무 난이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적인 지식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좀 난해해서 제가 이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요. 대충 어떤 컨셉이나 개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충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이제 딥러닝에서는 우리가 이미 만들었던 어떤 컴퓨터 사이언스 만들어둔 그래프나 트리 같은 어떤 수학적인 도구를 쓰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런 도구들 적극 활용해서 딥러닝 모델 반영하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그래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같은 도구를 어떻게 하면 다룰지에 대한 내용인데 좀 많이 어려워서 저는 한 10% 정도밖에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튜토리얼이 아니고 좀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튜토리얼이 끝나고 이제 그다음 화수목부터 이제 정규 세션이 열리는데요. 정규 세션에서 발표되는 모든 내용은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전부 생중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페이스북에서 닙스를 친출한 다음에 페이지를 팔로잉 한 다음에 동영상에 보시면 이제 이미 발표된 모든 내용이 다 동영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국에 와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려고 아까 전에 어렵다고 했던 이 지오메트릭 딥러닝을 찾아봤는데 얘는 없더라고요. 얘 빼고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 기회로 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또 발표 재료, 뭐 튜토리얼이라든지 다른 논문에 대한 발표가 궁금하시면 여기서 동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화수 매일 밤마다 이제 포스터가 열리는데요. 전체 논문이 약 700개 정도가 넘어요. 그래서 이걸 3일에 걸쳐 나눠야 해야 돼서 한 번에 이제 230개 정도의 포스터가 3시간 반 동안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쫘라락 한 줄에 한 뭐 100개씩 50개씩 포스터가 쫙 붙어 있어서 그리고 사람들이 앞에 가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포스터 앞에서 질문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한 번에 228개를 다 훑어보는데 제가 해봤던 이 2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다 보기는 힘들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 바퀴를 대충 빠르게 둘러보고 흥미 있었던 논문들 위주로 한 3-4개 정도만 집중적으로 골라서 저자한테 좀 설명도 듣고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키워드가 주로 반복이 되는지를 통해서 약간 최근 트렌드 같은 거를 좀 살펴볼 수 있었고 또 이제 논문의 어떤 억셉하는 비율 같은 걸 봐서 요즘에 이런 논문이 좀 더 새로 생겼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터 세션을 보면은 또 흥미로운 게
이제 사실은 요즘에 이 인공지능 논문들은 전부 다 아카이브에 먼저 올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터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릴레이션 네트워크라고 이미 몇 달 전부터 유명했던 논문인데 이번 립스 역습이 되면서 포스터를 발표하고 있어서 이렇게 유명한 어떤 저자들을 만나고 저자 직강을 이렇게 들을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파셀슈타인 겐 관련된 논문도 마찬가지로 이미 유명했지만 또 립스에 나와서 또 한번 볼 수 있었고, 또 이제 딥마인드의 여러 강화학습 논문들도 전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만 나오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네이버에서도 이제 산업과제를 통해서 공동 연계로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단마대 교수님 연구실에 이상우 박사님이 쓴 Overcoming Catastrophic Forgetting by Incremental Moment Matching이라는 논문이 립스 스팟라이트로 좀 이제 상위 몇 % 안에 드는 좋은 논문을 뽑아서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짧게 주는데요. 보시면 왼쪽에 있는 발표가 딱 5분 줘요. 그래서 모든 논문을 5분 안에 이해해야 되는 엄청 어려운 난이도가 가지고 있는데, 발표하고 당연히 이해가 안 가니까 또 이제 포스터 세션에 가서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이 논문이 어떤 거를 다뤘냐면은, 이제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학습하다 보면 새로운 데이터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새로운 유저가 사진을 올렸다든지,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기존에 있는 학습 모델 데이터를 추가해서 새로운 데이터와 기존의 데이터를 합쳐서 한 번에 다시 전체 러닝하게 되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거에 학습시킨 모델에다가 새로 들어온 데이터만 짧게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이제 보통 온라인 러닝이라 불러요. 근데 이런 온라인 러닝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제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라고, 아주 예전에 배웠던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거 위주로 웨이트가 어떤 학습이 되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라인 러닝 알고리즘이 많이 개발되었는데, 새로 제출한 이 논문의 아이디어는 대충 이제 기존에 학습했던 모델을 학습한 딥러닝의 파라미터를 분포로서 어떻게 저장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한 딥러닝을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두 개의 분포를 어떻게 하면 잘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머지를 할까? 그래서 이제 가우시안을 이용해서 평균과 베리언스를 이용해서 모멘트 매칭을 방법으로 두 확률 분포를 하나로 만드는 방식으로 온라인 러닝을 수행한 연구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하정우님께서 공동 저자로 들어와 있고요. 이 중에서 교수님은 맨 왼쪽에 눈 감고 계신 분입니다. 네. 제가 찍었는데. 그리고 이제 포스터 세션도 이제 있고, 그 근처에 보면 데모 세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터 세션 플러스 데모도 준비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모든 포스터도 너무 많고 데모도 한 번에 한 20개씩 열려서 모든 데모를 또 다 보기 힘든데, 그 중에서 주로 이제 좀 몇 가지 포스터 큰 것들 위주로 찍어봤어요. 이거는 이제 딥러닝을 이용한 압축 알고리즘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몇 가지 동영상도 찍은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아마존 알렉사 프라이즈라는 대회에서 챗봇 시스템을 만든 연구가 2년 전부터 어떤 상금을 걸고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승한 팀의 참가인데, 보시면은 이제 채팅하는 로봇한테 파랑색 차는 무슨 색이야라고 물어봤더니 파랑색이야라고 대답하는 이런 것도 해보고, 근데 이분이 좀 집착이 강하시는지 계속 안 될 때까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 되는 거를 찾았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챗봇이 음식에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나는 음식 관련된 거 말고 립스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립스를 처음 봤겠죠. 그래서 이런 안 될 때까지 해서 동영상을 찍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데모 중에 하나가 약간 작곡을 도와주는 이런 인공지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이제 마젠타라는 프로젝트의 하나인데, 소리가 좀 안 들리네요. 근데 대충 말씀드리면 여기 키보드로 이제 피아노 같이 생긴 키보드에다가 사람이 어떤 멜로디를 입력을 해요. 그럼 멜로디를 단순한 멜로디 입력을 받아서 이제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좀 더 듣기 좋은 뭔가 박자를 깔아준다든지 드럼 비트를 넣어준다 해서 좀 더 음악처럼 들리게 해주는 그런 작곡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데모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사람이 제일 많더라고요. 한 50명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제 주위를. 그리고 이제 이것도 좀 흥미로운 데모가 하나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제 로봇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이해해서 사람이 원하는 목표를 대신 수행해주는 약간 이미테이션 러닝의 한 가지를 로봇 팔을 이용해서 데모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방금 어떤 분께서 사과를 들어서 저 흰색 그릇에 넣었는데, 이 로봇이 그걸 위에서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사과를 저 흰색 컵에 넣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고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위치를 찾아서 팔을 제어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매번 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바뀌었나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릇을 바꾸고 또 다시 데모를 보여줬을 때 그걸 따라하는 이미테이션 러닝의 하나의 데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프레젠테이션 중에서 이제 제가 사실 프레젠테이션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를 다 듣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채용 부스를 하느라 이거 듣고 싶었는데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피터 아빌 강화학습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딥러닝 포 로보틱스라는 이름을 발표하셨는데 이제 이 주제 제목은 딥러닝 포 로보틱스인데 실제 내용은 이제 메타러닝을 이용한 강화학습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제 메타러닝이 뭐 되게 유명한 키워드처럼 요즘에 핫하게 들리는데 뭔지 몰랐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이제 어떤 알고리즘이 있을 때 알고리즘이 데이터가 새로 들어올 때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설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 하는데 이걸 새로운 데이터에 맞게 자기 스스로 가설을 바꿈으로써 새로 들어오는 온라인 러닝 비슷한 문제에서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전체 성능을 가장 빠르게 압축하는 성능을 빠르게 올리는 그런 종류의 알고리즘 연구를 메타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강화학습에 적용해서 개별의 폴리시가 어떤 작은 알고리즘을 보고 어떻게 하면 폴리시를 바꿔가면서 전체 성능을 높일까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발표도 있었는데 이제 관련된 거는 이제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요약하기 힘들어서 네, 그 아까 페이스북 라이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중에서 조금 이번 닙스에서 약간 흥미로웠던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테스트 오브 더 타임 어워드라고 이제 올해 이번 닙스가 2017년이었잖아요. 그래서 10년 전에 2007년에 나왔던 닙스 논문 중에서 뭔가 지금 봤을 때 가장 괜찮았던 논문을 하나를 뽑아서 딱 20분 동안 저자가 10년 전 저자가 나와서 발표하는 세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리라는 분이 교수님이 나와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쓰셨던 논문이 대충 보니까 랜덤 피처라고 딥러닝 이전에 그러니까 피처러닝 하기 이전에 랜덤으로 생성된 피처를 이용해서 만든 커널 머신에 관련된 내용을 연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약간 최근 딥러닝 트렌드에 뭔가 불만이 많으셨는지 발표하는 내용 중에 이제 너희 딥러닝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알케미스트들아. 그래서 뭔가 연금술사들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그거를 그 당시에 듣던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하고서 그냥 웃으면서 듣고 있었는데 몇 시간 뒤에 얀르쿤이라는 이제 딥러닝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님 한 분이 이제 이건 모욕적인 발언이고 뭐 또한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배틀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실시간으로 이 두 거장의 교수님들이 이렇게 댓글로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던 이렇게 학부생도 이렇게 댓글 하나 달아서 나는 누구 편이 누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편들면서 좋아요로 이렇게 뭐 싸우고 그랬는데 대충 이제 그 어떤 이런 논쟁의 핵심적인 이슈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알리라는 이 교수님은 이제 지금 현재 딥러닝 한 연구자들이 왜 이런 알고리즘 동작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나 연구가 전혀 없는 상태로 현상만 보고서 즉 어떤 실험적인 결과만 가지고서 자꾸 논문을 내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뭔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뭐 그건 연분수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주장을 펼쳤어요. 그래서 뭐 사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 있죠. 근데 이제 얀르쿤 교수님이 주장한 거는 연금술은 근데 실패한 거지 않냐. 우리는 성공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욕적인 발언이다. 그리고 우리 딥러닝 하는 사람들은 이미 수십 년간 박해를 받아왔다. 그래서 실험으로 잘 되는 걸 보여줘도 뭐 이론 없다고 하면 까더니 이제 좀 잘 되니까 이제 와서 또 뭐라 그러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 가지 비팅 녹아내서는 뭐 둘 다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가서 이제 한 게 워크샵이 있는데요. 마지막 날 이제 금, 토, 일 이틀간은 53개의 워크숍이 각 주제별로 열려요. 그래서 당연히 53개 다 들어갈 수 없고 이 중에서 많아야 한 2개 정도 들어가서 이제 관련된 특별한 주제들을 볼 수 있는데요. 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ML 시스템 워크숍에서 NSML 포스터 발표 및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거기 참석해서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닙스의 워크숍에 NSML이 냈고 또 웹툰 팀에서도 논문 하나 내주셔서 그때 발표해 주실 텐데요. 그것도 냈고요. 저희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총 이제 ML 시스템 워크숍에 약 30개의 논문이 들어왔는데 이 워크숍은 근데 조금 약간 전통도 있고 이름 유명세가 서 사람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MXNet 같은 유명한 딥러닝 라이브러리들이 전부 다 이곳에서 발표가 되는데요. 왜 정규 세션에서는 약간 발표되기 어려운 성격이 있죠. 왜냐하면 약간 이론적인 연구보다는 엔지니어링이 강하기 때문에 닙스 학교 성격 자체가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MS 시스템 워크숍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낸 NSM의 논문이 이제 상위 4개의 선정이 돼서 이제 컨트리뷰트 톡이라고 뭐 초청 강연 이런 거를 해서 20분 동안 발표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성락호 리더님께서 열심히 영어 스크립트를 쓰셔가지고 열심히 발표를 하셔서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전체적인 빠르게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뒷부분에서 이제 좀 심도 깊게 주제별로 논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